한국의 탄약고가 텅 비었다는 보고서 한 장이 펜타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포탄만큼은 한국을 믿었거든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12만 발의 포탄이 증발했습니다. 미군 창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은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죠. 그리고 끝내 드러난 진실. 360만 발의 침묵. 그리고 세계를 지탱하는 한국산 포탄. 932번 침략당한 나라가 70년간 조용히 준비한 것.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한국도 탄약이 없다고요? 데이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었죠. 회의실의 장관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펜타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만 믿었는데 이거 진짜 사실입니까? 합참의장이 보고서를 내던졌어요. 7일분이라고요?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세 차례 교차 검증했어요. 그럼 한국이 우리를 속인 겁니까? 아니면 정말 다 수출해버린 거겠죠? 장관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수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 체계 전체가 흔들려요.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도 불안해집니다. 필리핀, 대만까지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회의실이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방어선의 핵심입니다. 여기가 뚫리면 북한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저는 타리오스 킬마틴입니다. 미국 방부 군수분석관이자 예비역 대령이죠. 지난 12년간 나토 합동군수센터에서 전 세계 탄약 공급망을 분석해 왔습니다. 숫자 외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충돌한 지 닷새째였습니다. 단 6일 만에 12만 발의 포탄이 사라졌죠. 미군 창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계속되면서 나토 전체가 탄약 생산에 올인했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월 4만 7천 발을 생산했지만 우크라이나만 하루 1만 발을 쏘고 있었어요. 유럽의 공장들도 한계였죠. 독일은 목표치의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프랑스는 생산 라인을 3교대로 돌렸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영국은 자체 비축분도 바닥났습니다. 폴란드에선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주문한 K9 자주포가 도착해야 우리가 삽니다. 발트 3국은 더 절박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의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탄약을 보내주십시오. 나토 회의에서 사령관이 말했죠. 우리 손에 남은 카드는 한국뿐입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우디가 예멘 반군과 교전 중인데 탄약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체 생산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였죠. 전 세계가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시아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태국군은 나흘 만에 긴급 요청을 보냈어요. 포탄이 바닥났습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미군 태평양 사령부가 움직였지만 보낼 탄약이 없었어요. 하와이 기지의 비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갔습니다. 일본도 자국 방어용 외엔 여유가 없었죠. 호주는 생산 능력 자체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게 한국이었어요. 아시아 최대 군수 생산국. K9 자주포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 폴란드만 1000문을 주문했고 이집트, 인도, 호주까지 줄을 섰죠. 당연히 탄약도 넉넉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정반대였어요. 한국군 비축 탄약 전쟁 발발 시 7일 버티기도 어려움.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킬마틴 박사,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면 동맹 체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155 포탄 기준 한국군 보유량 추정치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한국은 매년 방위산업 수출 1위를 다투는 나라였습니다. 2024년 수출액만 173억 달러. 폴란드에 K9을 팔고 터키에 기술을 이전했죠. 그런 나라가 자국 비축량은 7일분뿐이라고요?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타곤 전략 분석실로 돌아가 데이터를 다시 뒤졌어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산업 생산량을 추적했습니다. 포항제철소의 특수강 생산량, 한화의 화약 제조 능력,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예산 모든 숫자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공식 비축량만 제자리였어요. 이건 공개를 안 한 건가? 동료가 어깨 너머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다 수출해버린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멍청할 리 없어요. 그때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태국에서 추가 보고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넘었다고 했어요. 6개 사단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태국은 미국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죠. 최소 20만 발의 포탄이 필요합니다. 펜타곤 회의실이 다시 소집됐습니다. 합참의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현재 우리가 즉시 보낼 수 있는 물량은 5만 발입니다. 5만 발이요? 그걸로 뭘 하라는 겁니까? 나머지는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최소 3개월. 3개월이면 전쟁 끝납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동맹국 중에 당장 지원 가능한 곳 없습니까? 일본은 불가, 호주는 물량 부족, 싱가포르는 자체 방어용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어요. 한국은요? 한국은 보고서상 자체도 부족합니다. 그럼 끝났네요. 아시아 전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한국이 정말 7일분밖에 없다면 이미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온 보고는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군은 훈련을 계속했고 수출 계약도 이어졌죠. 위기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 한국이 탄약을 숨기고 있다면?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숨기겠어요? 글쎄요. 보안, 전략.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국방장관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킬마틴 박사, 한국으로 가십시오. 조사 목적입니까? 확인입니다. 만약 한국이 탄약을 잃었다면 아시아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비행기가 준비됐습니다. 인천행 직항편. 출발 전날 밤 저는 이라크 시절을 떠올렸어요. 2007년 바그다드 외곽 우리 부대는 포탄이 바닥나서 사흘을 버텼습니다. 그때 3명의 전우를 잃었죠. 탄약이 없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더 무서웠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비어있다면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중국도 움직일 거예요. 아시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비행기는 13시간을 날았습니다. 저는 내내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한국의 지형, 인구, 산업 구조. 155 포탄 생산 라인 5개. K9 자주포 3,300문. 세계 6위 무기 수출국. 그런데 비축량은 7일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MIT에서 박사과정 밟을 때 동료들과 농담처럼 말했죠. 한국? 거기 탄약 만들어? 우린 한국을 미국 우산 아래 있는 작은 나라로만 봤어요. 1950년대엔 우리가 한국에 무기를 대줬습니다. 총알, 포탄, 전투기까지. 그게 70년 전 일인데 그 이미지가 남아 있었던 거죠. 아직도 미군 기지에 의존하는 나라 아니야? 자체 방어도 못하잖아. 동료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론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 폴란드 계약 140억 달러, 호주 계약 7억 달러, 이집트,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이게 작은 나라가 하는 짓인가? 옆자리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처음 가세요? 네. 업무차 가는 겁니다. 좋은 나라예요. 많이 발전한 곳이죠. 발전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우린 그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론 부족한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한국군 연락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킬마틴 박사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젊은 대령이었어요. 얼굴에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죠.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국방부 브리핑 모래시설 견학입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대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있었어요. 자신감.
아니, 확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내가 찾을 건 탄약이 아니라 신념이 될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 들어섰을 때 벽면을 가득 채운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빨간 점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한국군 김준호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비축시설입니다. 이 많은 게 다요? 이건 공개 가능한 것들만입니다. 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군수국장이 단상에 섰죠. 박사님, 어제 보신 보고서 기억하십니까? 7일분이라는 거요. 정확히는 공개 가능한 추정치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한국의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산악 지형이 국토의 70%를 차지했죠. 우리는 이 산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부터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빨리 시작했습니까? 한 번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932번. 뭐가 932번입니까? 우리가 당한 침략 횟수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932번이라니. 고려시대부터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외적의 침입, 약탈, 전쟁. 화면엔 연대기가 흘러갔습니다. 거란, 몽골, 왜구,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리고 1950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지상은 빼앗길 수 있지만 지하는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다음 슬라이드가 충격적이었어요. 전국 지하시설 통계. 주요 거점만 해도 수백 곳. 구체적 숫자는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략이라도요. 서울에서 뉴욕까지보다 긴 규모라고만 말씀드리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뉴욕이 1만 1000km인데 이건 집착이 아니라 신념이네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의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맹국 신뢰 차원에서요. 점심 식사 후 우린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었죠. 검문소를 3번 지났습니다. 마지막 검문소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보안서약서에 서명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일체의 촬영, 녹음, 기록이 금지입니다. 김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실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가 멈춘 곳은 평범한 산기슭이었어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특별한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시설입니까? 아직 입구도 못 보셨습니다. 그가 무전기로 뭔가 말했어요. 갑자기 땅이 움직였습니다. 나무로 위장된 철문이 좌우로 열렸죠. 크기는 대형 트럭 2대가 나란히 들어갈 정도였어요. 터널 입구로 들어서자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계기판을 보니 섭씨 15도, 습도 45%. 탄약 보관 최적 조건입니다. 자연적으로 유지됩니다.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펼쳐졌습니다. 폭은 6m, 높이는 4m 정도. 콘크리트 벽면은 매끈했고 바닥엔 레일이 깔려 있었죠. 저 레일은 뭡니까? 기본적인 운반 시스템입니다.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멀리서 병사 몇 명이 대차를 끌고 오는 게 보였어요. 포탄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는 아니군요. 핵심 작업은 사람이 합니다. 다만 효율을 높인 거죠. 우린 더 깊이 들어갔어요. 50m쯤 갔을 때 김대령이 멈췄습니다. 박사님, 여기서부터는 제한구역입니다. 더 안 보여주십니까? 동맹국이라도 모든 걸 공개할 순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옆문을 가리켰어요. 이쪽 구역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을 열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가로 50m, 세로 100m는 되어 보였어요. 천장 높이는 10m. 양쪽 벽면에 포탄들이 체계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155, 105 각종 구경의 탄약들. 번호판이 붙어 있었어요. A-17, B-213, C-9. 구역마다 분류가 되어 있군요. 네. 전산으로 실시간 재고 관리합니다. 병사 2명이 태블릿을 들고 점검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전부입니까? 이건 하나의 구역일 뿐입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김대령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략이라도요.
7일분보다는 훨씬 많다고만 하죠. 그가 미소 지었어요. 우린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여러 문들이 보였지만 대부분 닫혀 있었어요. 저쪽들은 뭡니까? 다른 구역들입니다. 출입이 제한됩니다. 몇 개나 더 있습니까? 그것도 보안 사항입니다. 답답했지만 이해는 됐어요. 이건 국가 기밀이니까. 저라도 미국 시설을 외국인에게 다 보여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어요. 한 구역의 규모만 봐도 엄청났습니다. 그런 구역이 몇 개나 있다는 건지, 더 깊은 곳에는 또 뭐가 있는 건지. 지하에 숨은 건 탄약이 아니라 기억이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대령이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932번의 침략. 그게 이 터널을 만든 거죠. 맞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일들. 아버지 세대가 본 전쟁.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이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1960년대엔 6%가 넘었어요. 가난했지만 군비에 투자했죠. 특히 지하시설에.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관리실이었어요. 벽면에 모니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각 구역의 온도, 습도, 재고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이건 이 시설만의 데이터입니까? 네. 다른 시설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서로 연결은 안 됩니까? 보안상 분리했습니다. 한 곳이 뚫려도 전체는 안전하게요. 철저했습니다. 단순히 많이 만든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설계였어요. 한장교가 들어와 격리했습니다. 대령님, 다음 일정 시간입니다. 알겠네. 박사님, 나가시죠. 우린 다시 입구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닫힌 문들을 계속 봤어요. 저 안엔 뭐가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포탄이 쌓여 있을까? 얼마나 더 깊은 터널이 파여 있을까? 보여드린 건 일부입니다. 김대령이 말했어요. 일부요? 이 시설도 전체의 한 부분일 뿐이죠. 그의 단호한 목소리.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정도를 보여주고도 일부라니. 입구를 나서자 철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땅이 움직이더니 나무로 위장된 겉모습으로 돌아갔어요. 5분 전까지 저 밑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긴 하나의 탄약고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요새입니다. 김대령이 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산들, 등산객들이 다닐 법한 길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 산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차를 타고 나오면서 저는 한반도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리산, 설악산.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 그 산들 속에 얼마나 많은 시설이 숨어 있을까? 김대령이 말했죠. 서울에서 뉴욕까지보다 긴 규모. 1만 1000km는 아닐까?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미국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나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은 넓은 평지에 대규모 기지를 만들었죠. 위성으로 다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좁은 땅, 많은 산. 그걸 약점이 아니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탄약 비축은 기존 추정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지하시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 불가. 동맹국에게도 제한적으로만 공개. 이는 보안이 철저하다는 증거.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7일분이라는 보고서. 이제 그게 얼마나 우스운 숫자인지 알겠더군요. 한국이 숨긴 건 숫자가 아니었어요. 의지였습니다. 932번의 침략이 만든 결심. 절대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신념.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이 화려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 땅 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요새, 침묵하는 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대령이었어요. 박사님, 내일 또 다른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것과는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인상적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더 있다니. 그것도 일부만 봤다는데.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준비한 걸까?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에서 3명의 전우를 잃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탄약이 전쟁을 결정한다고. 그런데 한국은 70년 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왔죠. 숨죽여, 조용히, 철저하게. 펜타곤도 몰랐어요. CIA도 정확한 숫자는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공개하지 않으니까. 동맹국에게도 일부만 보여주니까.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알 수 없는 규모, 측정할 수 없는 의지. 그게 진짜 억제력이었습니다. 셋째 날 국방부 지하 3층 작전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숨이 막혔어요.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가로 20M, 세로 5M 크기. 한반도 지도가 3D로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김대령이 대답했어요. 우리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시뮬레이션이요? 네. 전시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합니다. 스크린 앞에 장교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각자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었죠. 중앙엔 별 3개 달린 장성이 서 있었습니다. 킬마틴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대령이 보고했어요. 장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합동참모본부 작전차장 이승현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군인이라는 게 느껴졌죠. 오늘 보여드릴 건 우리의 작전 계획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죠. 전면전 발발 시. 스크린이 변했어요. 북한 지역에 빨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개가 넘었어요. 저게 뭡니까? 주요 표적입니다. 총 5,000개. 5,000개요? 포병 진지, 미사일 기지, 지휘소, 보급로, 레이더 시설. 이승현 장군이 하나씩 설명했어요. 이 모든 걸 무력화해야 전쟁이 끝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장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상으론 72시간입니다. 72시간? 3일? 72시간이면 5,000개 표적을 다 파괴한다고요? 그게 시스템이 산출한 최대 시간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군의 이라크 침공은 3주가 걸렸습니다. 아프간은 몇 달이 걸렸죠. 그런데 한국은 72시간이라고요? 실제로 해보시겠습니까? 장군이 물었습니다. 지금요? 네. 박사님이 직접 확인하시죠. 그가 손짓했어요. 장교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스크린에 글자가 떴어요. 시뮬레이션 시작. 갑자기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서 파란 점들이 나타났어요. 저게 뭡니까? 우리 K9 자주포입니다. 3,300문. 3,300개의 파란 점. 전국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휴전선 근처에 집중됐지만 후방에도 상당수가 있었어요. 발사 준비 완료.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시작. 장군이 명령했어요. 순간 화면이 폭발했습니다. 파란 점들에서 작은 궤적들이 쏟아졌어요. 빨간 표적을 향해 날아갔죠. 처음 30초 만에 수백 개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실시간입니까? 실제 발사 속도를 반영했습니다. K9 자주포의 분당 발사 속도는 6발. 3,300문이 동시에 쏘면 분당 19,800발. 1시간이면 118만 발.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시뮬레이션은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포병 진지가 먼저 사라졌어요. 파란 궤적들이 집중 공격했습니다. 1시간 경과. 빨간 점의 30%가 사라졌습니다. 적 반격 시뮬레이션도 포함됐습니까? 당연합니다. 실전과 동일하게요. 스크린 북쪽에서 빨간 궤적들이 날아왔어요. 남쪽을 향해 포격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적었어요. 왜 반격이 약합니까? 이미 그들의 포대를 상당수 무력화했으니까요. 이승현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첫 1시간이 승부입니다. 그 시간에 적의 화력을 제압하면 이깁니다. 시뮬레이션이 6시간째 접어들었어요. 빨간 점의 60%가 사라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이 집중 타격당했어요. 탄약 소모량은요? 현재 약 80만 발입니다. 80만 발. 엄청난 숫자였어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시간 경과, 빨간 점의 80% 소멸. 24시간 경과, 90% 소멸. 그때 이승현 장군이 말했어요.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왜요? 90% 무력화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시뮬레이션은 72시간이라며요? 그건 100% 기준입니다. 하지만 실전이라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실전이라면 24시간이면 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24시간. 단 하루.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한반도가 파란 궤적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북한 지역엔 빨간 점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버틸 탄약이 있다는 말입니까? 탄약 소모량은 얼마입니까? 24시간 기준 약 180만 발. 72시간이면요? 약 360만 발입니다. 360만 발.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이게 진짜 현재 보유량으로 가능합니까? 이승현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얼마나 충분합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내고도 남죠. 그의 표정엔 여유가 있었어요. 360만 발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확신. 시뮬레이션을 정지시켰습니다. 최종 결과가 화면에 떴어요. 작전 시간 72시간. 표적 파괴율 99.2%. 탄약 소모 360만 발. 아군 피해 최소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72시간. 단 3일 만에 전쟁이 끝난다고요? 이건 단순한 탄약이 아니다. 한나라의 철학이네요. 중얼거렸어요. 이승현 장군이 제 옆에 섰습니다. 박사님, 이해하셨습니까? 뭘요?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지.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1950년엔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싸웠죠. 밀고 밀려. 다른 나라에서 무기와 탄약을 구걸했죠. 장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젠 달라요. 다시는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화력이면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적도 압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요. 공개했습니까? 일부는요. 사전 억제력이니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 정도 화력 앞에선 누구도 쉽게 전쟁을 걸지 못합니다. 핵폭탄은 한 번, 포방부는 72시간이면 끝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린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죠. 그런데 앞으로 핵무기도 어쩌면 생길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 화력 앞에서 전쟁은 사치입니다. 맞습니다. 이젠 아무도 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이게 우리의 평화입니다. 평화요? 장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미국은 항공모함으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로, 중국은 인구로. 하지만 한국은 포탄으로 평화를 만들었어요. 3,300문의 자주포. 360만 발의 포탄. 72시간의 시뮬레이션. 그게 한국의 답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이 시스템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K9 개발은 1989년 시작했습니다. 1989년. 36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죠. 냉전이 끝날 무렵. 세계가 평화를 이야기할 때 한국은 조용히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네요. 전쟁을 막으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군이 스크린을 껐어요. 한반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3,300문의 포, 360만 발의 의지, 72시간의 확신. 그게 한국이 가진 평화였습니다. 작전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전쟁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한국은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압도적 화력, 철저한 준비, 완벽한 시뮬레이션. 공포의 균형을 넘어선 평화의 균형. 중얼거렸어요. 냉전 시대엔 핵무기가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공포가 전쟁을 막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공포가 아니라 확신.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 그 확신이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에서 긴급 영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접속했어요. 화면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보였습니다. 킬마틴 박사, 상황이 급박합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선이 확전됐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6일 만에 12만 발을 소모했습니다. 12만 발? 일주일도 안 돼서요? 우리 비축부는요? 하와이 기지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본토에서 긴급 수송 중이지만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도 못 버팁니다. 나토 전체가 탄약 부족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 우크라이나, 태국, 중동. 모두 탄약을 요청한 지역들이었어요. 현재 우리 월 생산량은 4만 7천 발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을 점검 중입니다. 장관이 서류를 들었어요. 독일 목표치의 48%. 프랑스 3교대 가동 중이지만 역부족. 영국 자체 비축분도 바닥. 폴란드는 한국제 K9 도착만 기다리는 중. 절망적인 숫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입니다. 장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박사님이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비축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추정치라도요. 7일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아마 우리 상상을 초과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생산 능력은요? 월 23만 발로 추정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5배. 23만 발이요? 한 달 생산이 이 정도라는 말입니까? 네. 한화, 풍산 등 5개 라인이 풀가동 중입니다. 합참의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의존하는 건 석유가 아니라 한국의 공장이네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장관이 결정을 내렸어요. 박사님, 한국 측에 공식 요청하십시오. 무엇을요? 태평양 동맹을 위해 그들의 창고를 열어달라고. 다음날 국방부 회의실. 한국 측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합참작전본부장. 저는 미국의 요청을 전달했어요. 태국 전선에 긴급 지원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방사청장이 물었습니다. 최소 10만 발입니다. 10만 발이요? 네. 그리고 지속적인 공급도 필요합니다. 차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미국뿐 아니라 나토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나토도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모두 한국제 탄약을 원합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중동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 UAE.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어요. 공급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이 작전본부장을 쳐다봤어요.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보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동맹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회의는 2시간 이어졌어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태국의 5만 발 긴급 지원. 나토의 3만 발 공급. 단, 우리 비축량에 영향 없는 선에서. 저는 놀랐어요. 지원하면서도 자국 안보를 지킨다고요? 저렇게 지원하고도 그게 가능합니까? 차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생산량이라면 가능합니다. 월 23만 발 생산. 수출 8만 발. 여전히 15만 발이 남았어요. 탄약이 아니라 한국이 태국의 전선을 살렸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무기고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태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한국제 포탄 5만 발이 도착했다고.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후퇴했어요. 탄약이 전쟁을 바꿨습니다. 워싱턴 회의실에서 장관이 말했어요. 360만 발의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하나의 경고였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의 360만 발은 단순한 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다는 메시지였죠. 이제 전쟁의 탄환은 서울에서 출발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냉전 시대엔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이젠 서울이 전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포탄으로. 가장 중요한 그 탄약으로 말이죠.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한국은 계속 움직였어요. 폴란드의 K9 오신문 수출, 노르웨이와 탄약 공급 계약, 호주의 기술 이전. 세계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무기를 사러, 기술을 배우러, 탄약을 구하러.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를 지탱하는 나라였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죠. 미국을 구한 한국의 공장들. 그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장성들도 인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었으니까 다들 할 말을 잃었죠. 우크라이나 전선도, 태국 전선도 한국 없이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 전선의 숨은 심장. 보고서에 적었어요. 심장은 조용히 뛰지만 멈추면 모든 게 멈춥니다. 한국이 그랬어요. 조용히 생산하고 조용히 공급하고 조용히 세계를 지탱했습니다. 다섯째 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한국 군사기술의 심장. 정문을 지나자 거대한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연구동, 실험동, 생산동. 여기서 155포탄을 개발합니까? 김대령에게 물었어요. 개발만이 아닙니다. 진화시킵니다. 진화요? 네. 포탄도 살아있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연구동 3층 회의실. 박현수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 킬마틴 박사님 환영합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엔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장 연구자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오늘 보여드릴 건 우리의 자랑입니다. 155포탄입니까? 정확히는 그 안에 담긴 기술이죠. 테이블 위에 포탄이 놓여 있었어요. 길이 약 60cm, 무게 43kg. 겉보기엔 평범한 금속 덩어리였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합니까? 박현수 박사가 포탄을 들었어요. 155는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결정체죠. 데이터요? 네. 이 안엔 5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포탄의 단면도를 펼쳤어요. 화약, 신관, 탄두, 추진체 각 부분마다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화약 배합 비율 0.017 단위로 조정합니다. 신관 작동 시간 0.001초 단위로 제어합니다. 탄두 무게중심 0.1 단위로 맞춥니다. 정밀함이 무서울 정도였어요. 왜 그렇게 정밀해야 합니까? 명중률 때문입니다. 박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래프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 포탄 명중률은 87%였습니다. 87%면 나쁘지 않은데요. 전쟁에선 부족합니다. 13발 중 2발이 빗나간다는 뜻이니까요. 그가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2010년 92%, 2015년 95%, 2020년 97.2%. 그리고 현재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97.9%입니다. 97.9%. 100발 중 98발이 명중한다는 뜻. 어떻게 가능합니까? AI 덕분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복잡한 수식들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에는 사격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공지능 계산 시스템이죠. 바람, 습도, 온도, 기압, 목표 물거리, 포신 마모도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합니다. 얼마나 빨리요? 0.3초입니다. 0.3초. 눈 깜빡할 사이. 그 시간에 모든 계산이 끝납니까? 네. 그리고 최적의 발사 각도를 제시합니다. 박사가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화면 속 K9 자주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숫자들이 미친 듯이 변했어요. 오차 범위는 얼마입니까? 평균 3M입니다. 3M? 30km 목표를 쏘는데 오차가 3M 나고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기록 보유국입니다. 박사가 자랑스러워했어요. 미국은요? 평균 5M입니다. 러시아는 7M 이상이죠. 한국이 미국보다 정밀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린 아직 총을 쏘는데 그들은 이미 데이터를 쏘고 있었다. 중얼거렸어요.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젠 포탄이 생각합니다. 포탄이 생각한다고요? 네.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는 유도 포탄도 개발 중입니다. 그가 다른 포탄을 꺼냈어요. 조금 더 가늘고 긴 형태. 이건 뭡니까? 차세대 정밀 유도 포탄입니다. GPS와 관성 항법 장치가 들어있죠. 그럼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1M 이하 목표입니다. 1M. 미사일 수준이었어요. 이건 포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실험동으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실내였지만 길이가 200M는 됐어요. 여기서 테스트합니까? 예비 실험만요. 실제 사격은 야외 시험장에서 합니다. 벽면에 센서들이 달려 있었어요. 저건 뭡니까? 탄도 추적 시스템입니다. 포탄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죠. 기술자들이 포탄을 장전했습니다. 소형 시험포였어요.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어요. 200M 끝 표적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초속, 회전수, 탄도, 착탄 지점까지 모든 게 기록됐습니다. 이 데이터로 뭘 합니까? 분석해서 다음 포탄에 반영합니다. 계속 개선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매 실험마다 포탄은 진화합니다. 박사가 설명했어요. 2000년에 만든 포탄과 지금 포탄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습은 같은데요. 속이 다릅니다. 화약 배합, 신관 기술, 탄두 설계 모든 게 업그레이드 됐죠. 그는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25년간의 개선 기록. 명중률, 사거리, 파괴력 모든 수치가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발전시킵니다. 왜요? 완벽은 없으니까요. 항상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연구자의 집념이 느껴졌습니다. AI가 계산을 끝내기 전에 목표는 이미 사라졌다. 저는 메모했어요. 0.3초의 계산, 97.9%의 명중률, 3M의 오차. 숫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화약 위에 코드를 새긴 나라. 박사에게 말했어요. 좋은 표현입니다. 우린 금속과 데이터를 합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가 창밖을 봤어요. 대전 하늘이 맑았습니다. 우린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핵무기도 없고 땅도 좁고 인구도 적죠. 그래서요? 그래서 기술로 이겨야 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을 완벽하게.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약자의 전략. 완벽함으로 강자를 이기는 것. 포탄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중얼거렸습니다.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곧 포탄이 판단도 할 겁니다. 스스로 최선의 경로를 찾아서요. 기술이 전쟁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컨테이너들. 크레인들이 쉼없이 움직였어요. 여기가 세계 2위 환적항입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환적항이 뭡니까? 물건이 바뀌어 실리는 항구죠. 어국에서 온 화물을 비국으로 보내는. 부산항은 거대한 물류 허브였어요. 하루 컨테이너 처리 5만 개. 287개 항로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왜 부산이 중요합니까? 위치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한가운데죠. 지도를 펼쳤어요. 중국, 일본, 한국이 삼각형을 이뤘습니다. 그 중심에 부산항.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가는 배 부산을 거칩니다. 일본 도쿄에서 유럽 가는 배도요.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 가는 배도 마찬가지죠.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했어요. 연간 물동량이 얼마입니까? 2300만 TEU입니다. TEU는 컨테이너 단위. 20피트 컨테이너 하나가 1TEU. 2300만 개.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였어요. 한국 전체 수출 물동량은 얼마입니까? 13억 톤입니다. 그중 해상 운송이요? 99.6%입니다. 거의 전부였어요. 한국은 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육로로는 북한이 막고 있었죠. 모든 게 바다를 통해야 했습니다. 과거엔 바다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김대령이 바다를 가리켰어요. 왜요? 침략자들이 바다로 왔으니까요. 임진왜란, 병인양요, 신미양요 모두 바다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바다가 기회가 됐습니다. 그는 항구를 가리켰어요.
저 배들이 한국을 먹여 살립니다. 매일 300척의 화물선이 부산항에 들어왔어요. 반도체, 자동차, 화학제품, 철강 모두 배에 실렸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석유도, 천연가스도, 철광석도 없었죠. 하지만 항로가 있었어요. 세계로 통하는 길. 그 바다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컨테이너들 어디로 갑니까?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 세계죠. 한 컨테이너가 크레인에 실렸어요. 배로 옮겨지는 모습. 30초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빠르네요.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배가 항구에서 대기하면 돈이 들거든요. 부산항의 평균 작업 시간은 10시간. 세계 최단이었어요. 효율성이 대단합니다. 70년간 갈고 닦았으니까요. 1950년대 부산항은 작은 어촌이었어요. 전쟁 때 피난민들이 몰려들었죠. 그때부터 항구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지상엔 군대를, 바다엔 산업을 두었다. 김대령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땅에선 K9 자주포가 지켰고 바다에선 화물선이 번영을 실어 날랐어요. 신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부산 신항은 2006년 완공됐어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무인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겼습니다. 사람 손이 거의 필요 없었어요. 24시간 작동합니까? 365일 쉬지 않습니다. 밤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았어요. 세계 경제가 이곳에 의존했습니다. 만약 부산항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동아시아 물류가 마비됩니다. 그만큼 중요했어요. 관제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실시간 선박 위치가 나타났어요. 한국 주변 바다에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빨간 점이 뭡니까? 화물선입니다. 현재 287척이 한국 항로를 이용 중입니다. 파란 점은요? 유조선이죠. 석유와 가스를 싣고 옵니다. 초록점은 컨테이너선입니다. 수백 개의 점들. 모두 움직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아닌 무역선이 이 나라를 지킨다. 중얼거렸습니다. 관제사가 설명했어요. 1시간마다 평균 12척이 입출항합니다. 하루면요? 약 300척입니다. 엄청난 숫자였어요. 사고는 없습니까? 안전 시스템이 철저합니다. 지난 10년간 큰 사고 없었어요. 한국의 해상관제 기술은 세계 최고였어요. 레이더, GPS, AIS 시스템 모든 배가 실시간 추적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펼쳐졌어요. 수평선 너머로 화물선들이 보였습니다.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죠. 바다가 바뀌었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어요. 어떻게요? 과거엔 침략의 통로였지만 이젠 번영의 통로죠. 침략의 바다에서 번영의 바다로. 맞습니다. 우리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기술로, 노력으로, 의지로. 1960년대 한국은 가난했어요. 1인당 GDP 100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하지만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를 활용했어요. 무역으로, 조선으로, 물류로. 한국은 섬나라가 아닌데 섬나라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김대령이 대답했어요. 육로가 막혔으니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조선업 세계 1위, 해운업 세계 5위, 항만 처리량 세계 2위. 모두 바다 덕분이었어요. 만약 통일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육로가 열리겠죠. 시베리아 횡단 철도까지. 그럼 바다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바다는 빠르고 저렴하니까요.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바다는 운명이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2개의 방어선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땅속 지하터널 360만 발의 포탄 K9 자주포. 두 번째는 바다 287개 항로, 매일 300척의 배, 13억 톤의 물동량. 하나는 전쟁을 막고 하나는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이중 전략이다. 노트에 적었어요. 군사력과 경제력,
방어와 공격, 침묵과 소통 모든 게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게 한국을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열흘째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타곤 전략 분석실. 제 책상엔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 사진, 메모.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군수 능력 평가 보고서. 결론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손이 멈췄습니다. 대체 불가능. 강한 표현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월 생산 능력 23만 발. 미국의 월 생산 능력 4만 7천 발. 숫자를 보니 현실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는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지하시설, 시뮬레이션, 기술력, 항만 모든 걸 담았어요. 마지막 장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능력은 필수 불가결해졌다. 영어로는 더 간결했죠. irreplaceable. 대체할 수 없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틀 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방 브리핑에 참석해 주십시오. 대통령 집무실 옆 회의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무장관,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들. 15명이 넘는 고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슬라이드. 한국 지도와 붉은 점들. 전국 지하시설 수백 곳 이상 추정.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왜 이제야 이걸 압니까?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근데 왜 포탄을 숨긴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숨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상시설만 파악했을 뿐이죠. 그게 숨긴 거 아닙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어요. 동맹국이 군수 비축량을 숨긴다. 이건 신뢰 문제입니다.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장군님들, 한국은 보안상 이유로 전체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이요? 우리한테도요? 네. 북한과 중국도 보니까요. 그래도 동맹인데? 해군 참모총장이 불만스러워했어요. 국방장관이 개입했습니다. 계속하시죠, 박사님. 다음 슬라이드. 생산 능력 비교 그래프. 미국 4만 7천 발. 한국 23만 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오류 아닙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3차례 검증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5배나 많이 만든다고요? 합참의장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품질도 우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전선 사진. 지난주 태국군이 한국제 KGB를 사용했습니다. KGB가 뭡니까? 한국형 유도 활공 탄약입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포탄이 발사되는 장면. 공중에서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바꾸며 날아갔어요.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 오차 범위가 얼마입니까? 2렘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렘요? 네. GPS 유도로 정밀 타격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M982 엑스칼리버도 5차 5M인데 한국이 2렘라고요? 실전 결과가 증명합니다. 영상을 다시 보여줬어요. 캄보디아군 지휘소가 정확히 파괴됐습니다. 한 발로요? 한 발이 전세를 바꿨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태국군은 20발로 캄보디아군 사령부를 무력화했습니다. 20발로요? 네. 기존엔 200발이 필요했던 작전입니다. 숫자가 충격이었어요. 10분의 1.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가졌습니까?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2020년부터 실전 배치했습니다. 왜 우리는 몰랐습니까? 한국이 공개하지 않았고 우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쓴소리였지만 사실이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세계 방산 수출 순위. 한국은 현재 6위입니다. 하지만 성장률은 1위죠. 그래프가 급상승했어요. 이대로면 3년 안에 3위 안에 듭니다. 프랑스를 넘어선다는 겁니까? 이미 일부 분야에선 넘어섰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책상을 쳤어요.
이건 우리 문제입니다. 동맹국이 우릴 추월하고 있어요. 추월이 문제입니까, 장군님? 제가 반박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뒤처진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생산량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한국은 3배 늘었죠.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우리 아래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기술적으론 동등하거나 일부 우수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 안 해도 현실입니다. 국방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킬마틴 박사님, 계속하세요. 마지막 슬라이드. 현재 전선 상황. 우크라이나, 태국, 중동 모두 빨간색. 이 모든 전선이 한국 탄약에 의존합니다. 우리 탄약은요? 부족합니다. 3개월 생산해도 한 달 수요를 못 채웁니다. 나토는요? 더 심각합니다. 독일은 목표치의 절반도 못 만들어요. 합참의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쩌란 겁니까?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협력이요? 의존 아닙니까? 공군 참모총장이 냉소했어요. 의존이든 협력이든 선택권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현실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는 한국 포탄으로 버팁니다. 태국도 한국 무기로 이겼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제 K9을 천문 주문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최종 평가는 뭡니까? 대체 불가능. 한국 없이는 현재 전선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이젠 우리가 한국에 의존합니다. 폭탄 발언이었어요. 육군 참모총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고요? 사실입니다. 우린 세계 1위 군사 강국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탄약은 6위입니다. 숫자가 그를 침묵시켰어요.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반 동맹국으로 봐도 됩니까?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필수 파트너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일반 동맹은 선택이고 필수 파트너는 생존입니다. 무거운 말이었어요.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허락합니까? 자존심으로 전쟁을 못 이깁니다, 장군님. 하지만 7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젠 한국이 우릴 돕습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까? 상호 의존입니다. 국방장관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다들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 한국 없이 미국도 힘듭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저를 불렀어요. 박사님. 네, 장군님.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가 한국에 의존한다는 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감사합니다. 한국이 준비해뒀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요? 우크라이나는 벌써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겠군요. 그는 창밖을 봤어요. 자존심 상하지만 인정해야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장군님. 며칠 후 공식 문서가 나왔습니다. 언론이 보도했어요. 미국, 한국을 필수 파트너로 격상. 펜타곤, 한국 군수 능력 의존 공식 인정. 한국 없인 미국 전선 유지 불가. 변화였습니다. 공식적인 인정.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백악관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하나였다. 대체 불가능. 그들의 전선은 서울에서 움직였다. KGB 한 발이 미국 장성들의 자존심을 깼다. 5차 1M. 말도 안 되지만 현실이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펜타곤 회의실의 혼란, 장성들의 분노, 자존심과 현실의 충돌. 하지만 결국 모두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에서 지탱하는 나라가 됐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의 밤. 백악관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오늘 역사가 바뀌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70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공식 일정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김준호 대령에게 연락했어요. 다시 뵙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은 왜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전화로 침묵이 흘렀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시죠. 다음 날 전쟁기념관에서 만났습니다. 입구의 형제상. 전쟁으로 헤어진 형제가 다시 만나는 조각. 여기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김대령이 말했어요. 왜요? 우리의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는 전시실로 걸어갔습니다. 625 전쟁관. 사진들이 벽을 채웠어요. 폐허가 된 서울, 피난민 행렬, 전사한 군인들. 1950년 6월 25일 우린 준비가 없었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습니다. 탱크도, 전투기도, 포탄도 없었죠. 맨손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유엔군이 상륙하는 모습.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버텼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면 또 당한다고. 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준비 없이 당하지 않겠다고. 우린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념관 뒤편 야외 전시장. K9 자주포가 전시돼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포탄이요? 아닙니다. 준비죠. 김대령이 K9을 쓰다듬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기억입니다. 기억이요? 네. 우리가 겪은 고통의 기억. 다시는 안 당하겠다는 기억.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지 다시는 전쟁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 준비할 뿐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합니다. 김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와도 이길 준비는 돼 있죠.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공격, 하나는 방어입니다. 360만 발도 방어입니까? 네. 적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는 거니까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포방부의 목적은 공격이 아닙니다. 억제죠? 네.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다시 K9을 가리켰어요. 이 포가 한 번도 실전에서 안 쓰이길 바랍니다. 왜요? 자랑스러운 무기 아닙니까?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쓸 일이 없으면 더 좋죠. 역설이었어요. 최고의 무기는 쓰지 않는 무기. 그들의 침묵은 공포가 아니라 자신감이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이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억제하려는 거였죠. 한국은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설계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이해하셨군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린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미국은 왜 준비 안 했습니까? 예상 못한 질문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미국도 전쟁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탄약이 부족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길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뭐가요? 이긴다고 믿으면 준비를 안 합니다.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준비하죠.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미국은 강했습니다. 세계 1위 군사력. 그래서 방심했는지도 몰라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했기에 준비했고 준비했기에 강해졌죠. 이건 군비가 아니라 기억의 유산이었다. 중얼거렸어요. 932번의 침략, 1950년의 전쟁, 70년간의 준비.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대령이 웃었습니다. 우린 늘 준비돼 있었습니다. 늘이요? 네. 한 번 당한 나라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1953년 휴전 이후
단 하루도 준비를 멈춘 적 없습니다. 72년간요? 72년간. 숫자가 무게로 다가왔어요. 72년. 세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모두 같은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김대령이 일어섰어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진짜 힘. 그는 전쟁기념관 꼭대기로 저를 안내했어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북적이는 거리, 평화로운 도시. 저게 우리의 힘입니다. 도시요? 네. 저 평화를 지키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가 북쪽을 가리켰어요. 저 너머엔 여전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70년간 전쟁이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준비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360만 발이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이었어요. 포탄이 평화를 만든다니.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강국은 총을 쏘는 나라가 아니라 총이 필요 없는 나라다. 제가 말했어요. 김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총이 필요 없는 나라요? 네.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이미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통일될 때까지는. 통일. 한국의 궁극적 목표. 그때까지 계속 준비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의 숙제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국은 70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김대령과 헤어지며 악수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천만에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요. 말씀하세요. 한국의 꿈은 뭡니까? 그가 잠시 생각했어요. 전쟁 없는 세상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70년간 전쟁 없었습니다. 준비 덕분에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이해했다. 한국은 전쟁을 위해 무장한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 무장한 나라다. 세계가 포탄을 찾을 때 그들은 이미 억제력을 준비해 두었다. 360만 발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K9은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다. 지하터널은 요새가 아니라 의지다. 펜을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진짜 강국은 총을 쏘는 나라가 아니라 총이 필요 없는 나라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평화로운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72년간의 노력, 932번의 기억, 360만 발의 의지. 그 모든 게 이 평화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숫자가 아니라 철학, 무기가 아니라 신념, 전쟁이 아니라 평화.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932번 침략당한 나라. 70년 전엔 탄약 한 발 없어 맨손으로 싸워야 했던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파고 만들고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펜타곤이 인정합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나요? 포방부의 그림자 택함 전쟁 뒤에 숨은 360만 발의 진실. 그리고 세계를 바꾼 대한민국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